안녕하십니까. 장난꾸러기 책 시드컴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년 시절처럼 장난기가 이제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명언 있지 않습니까? 장인은 연장이 좀 부족해도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단계 이제 늦춰서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장모는 어떻습니까? 장모. 장모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장은 부실해도 스킬이 뛰어나다면 아이고 흔들거리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현대 장비가 초고속화되고 엣지스럽지만은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녹화를 변화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좀 와있다 싶습니다. 마오주의 정말 몇 번 올렸었는데요. 참 대단한 책입니다. 마오주의. 우리가 이제 마오주의 전 세계를 휩쓴 역사. 마오주의. 마오. 자, 마오주의는 전 세계를 휩쓴 역사입니다. 저자는 줄리아 로벨이 적고 번역은 한국의 신규호가 있고 저자는 2024년 6월 30일 날 나온 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천국에 도달하기 전의 책인데요. 자, 마오주의, 마오쩌둥이죠. 전 세계를 휩쓴 역사. 줄리아 로베아 선생의 신기호 번역. 책의 핵심 내용은 줄리아 로벨이 마오주는 단순한 마오쩌둥의 중국 내 권력 투쟁과 정치 철학을 다루는 책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책처럼 보이는데요. 들어볼까요? 이 책은 마오주의가 이념이자 운동으로서요 어떻게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과 미국까지 퍼져나갔는지를 조망하는 글로벌 정치, 사회자, 이데올로기의 순환사이다. 마오주의는 1900 시기도 그렇고 자, 공산주의, 유토피아적인 어찌 보면 루소의 에밀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 그게 이제 기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잘못 스탈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가 이제 고압지절로 얘기하자면 전체주의. 근데 마지막까지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중국 역사적으로 큰 뭐 유교라든지 도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 세계가 뛰어났는데 거기서 공산주의를 실현시킨 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마오쩌둥이 공산주의를 맨 마지막까지 소련에서는 마찬가지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사회주의 성향, 뭐 신공산주의 마오쩌둥이 새롭게 마오주의를 등장시켜서 우리야 뭐 중간에 68 운동 있지 않습니까? 68 운동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세계적 68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거 무마됐지만 68년에 비롯된 마오주의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마오주의입니다. 마오주의가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무지막지한 공산주의 속에서도 인간이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자유론을 폈던 것이죠. 이런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개인적인 의사지만 생각이지만 공산주의에다가 어떤 남녀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상은 어떤 마오쩌둥이 주장했던 것은 여성의 지구의 그러니까 세상의 반을 들쳐매는 받드는 것은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이 올려놓았던 지금도 그 독재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치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마오쩌둥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철저했습니다. 구분하는 게 악마와 천사를 적절히 배합해서 중국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성격 중 하나가 여성을 지구의 반은 여자, 지구의 반은 남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감당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여성주의가 지금은 한국이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지금 실제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소적으로 통하는 거 보면 남자들이 여성을 하늘처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해서 돈 버는 것도 남자고 집에 와서도 밥하고 아내를 위해서 챙기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 여성 우리가 이제 배타적으로 뭐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오쩌둥 이후 사상 이후 여성 지위가 중국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유교는 신문화운동 문화혁명 이후 완전히 중국에서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죠. 그걸 지키는 게 성공관이죠. 저는 오늘 망가지면서 아무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며 유명한 지식인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나는 대로 뒷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 일세기를 보면 대장경도 있지 않습니까? 대장경 출발했을 때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10분의 1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죠. 이상을 위해서 10분의 9가 죽었다는 거죠. 첫 번째. 홍위병들을 등장시켰고 특히 마오쩌둥은 고전을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책이라는 어떤 실제 모든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인생은 뭐 60, 70, 80이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도 그렇고 위대한 그 지도자들은 책과 굉장히 가깝게 예, 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스탈린처럼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이는데 뭐 만약에 중국 역사상 유방이 되지 않고 항우가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업소의 리바이어던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역사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을 비난한다든지 공산주의를 비난한다든지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한다든지 그 3대 금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중국 사람과 편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마오쩌둥이라는 그 존재는 시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 이 마오이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오이즘 우리가 자 그래서 한번 거두절미하고 책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요것만 한번 짚고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요. 마오이즘의 그 마오쩌둥은 여자 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들은 여자 편력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실은 그렇다고 그들이 게이라든지 요즘 말하는 어떤 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그 남성적 성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정복하고 사실 지금 관리하기도 했는데 왜 정복했을까요? 그 정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에서는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위대함이 희석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전쟁에서 한 지역을 점령하고 복속시키고 식민지를 만들면 첫째가 노예카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죠.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물론 자기 욕심도 있었지만 징기스칸은 오랫동안 핍박과 감옥에서 지내고 야인에 있었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 수많은 여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라하를 점령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모든 그러니까 야만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공출합니다. 그리고 노예가고 근데 징기스칸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여자를 상납합니다. 그 기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오쩌둥은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은 엄청 밝히는 사람입니다. 일하고 그렇다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책 읽는 데 바치고 정책 쏘는 데 바치고 정치하는 데 바치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또 마오쩌둥 건강하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그러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주로 여성을 굉장히 성적 자유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탐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달리 마오쩌둥의 어록 중에 그는 목욕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 강이 이렇게 흔치 않고 그래서 몽고인의 성향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성기를 여자의 그 중요 부위에 매일같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오쩌둥 I'm 마오쩌둥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같이 여자의 그 중요 부위에다가 내 그 소중이를 씻어내기 때문에 따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또 한 가지는 마오쩌둥의 어떤 최고의 그 성편력을 드러내는 거 보면은 마오쩌둥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지능이 높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무식하고 좀 교육이 덜 받은 여성들을 성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성의 그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에서 드러난 거에 의하면 머리에 든 게 많은 먹물이 속된 말 먹물이 꽉 차 있으면 성적인 기능보다도 두뇌의 기능이 발달되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이미 아는지 어쨌든 마오쩌둥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수천만을 죽인 장군입니다. 자기 이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시대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실제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여성의 성적 자 물론 뭐 권력자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과 실제는 달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거를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몇 번 읽고 마오주의라는 거 현대뿐만 아니라 근대사, 현대사까지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미치는 그 사상이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줄리아 로벨은 마오주의는 단순한 마오쩌둥의 그 중국의 권력 투쟁과 정치 철학을 받지 늘 이런 식이에요. 이 책은 마오주의가 이념이자 운동으로서 어떻게 중국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 미국까지 퍼져나갔는지 조명하는 글로벌 정치사이자 이데올로기의 순환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마오주의가 권력의 정점이었을 때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키고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오쩌둥이 집권한 시기까지 최고 권력을 가지고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 중국 같으면 뭐 약간 뭐 수정 공산주의라고 표현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를 넘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 미국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마오주의 탄생과 혁명의 유물론. 로벨은 마오주의를 단순한 중국판 공산주의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오주의는 스탈린주의와 달리 농민을 혁명의 중심으로 세우며 반국가주의, 자본주의, 반국가적 계급투쟁의 현실을 폭력적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사상이다. 행동하는 것이었죠. 마오의 끊임없는 투쟁과 지속적인 혁명론, 의식개조를 문화 대혁명에서 극대화되며 전 세계 좌파의 신화로 잡았다. 문화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
유교주의, 유교 문화가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마오쩌둥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치의 그 미스터리 중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문화 대혁명과 세계를 확산. 1960년대 70년대 마오주의는 전 세계 급진주의자들에게 하나의 정신적 교리서가 됐다. 미치는 거죠. 마오쩌둥의 어록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었다. 어록. 파리, 런던, 시카고, 칼코타, 리마의 청년들은 붉은 책을 들고 거리를 나섰다는 것이죠. 와, 너무 자랑스럽게 거침없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갔던 원인이 무엇일까? 마오주의는 특히 제3세계에서 탈식민 저항운동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이처럼 야만적이고 세비지적이고 정말 될 수 있는가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준 것은 1900년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저에게 강력해 왔다. 인간 자체는 무엇입니까? 야만이다. 야만인 속성이 저는 생각하는 포유류라고 표현했지만 90%가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대하고 얘기할 때 웃음을 늘 띄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프랙티스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아무리 좋은 얘기도 찌그러진 얼굴로 얘기한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비추는 거울, 자신의 뇌를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터전될 수 있는 어떤 교양서를 늘 가까이서 대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방방곡,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한국의 역사, 그을린 역사가 일각, 그러니까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으로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오주의는 제3세계, 특히 얘기하면 이제 약간 약소국가라든지 아주 독재 속에 있던 탈시민 저항운동과 결합한 폭발적인 영향. 페루에서는 빛나는 길이라는 샌드레오 이런 사람은 마오 때의 극단화 수십만 명을 살해내자는. 그래서 마오주의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수십만입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은 그거니까 에르베스 대사님 마오주의를 근거로 한 무장 봉기 이후 헌정 개혁과 왕정 폐지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단한 영향을 주었죠. 인도에서는 나살 라이트 운동이 이어지며 빈곤 지역에서 무장 투쟁. 인도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받았죠.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전통적인 신분제죠. 그런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전통적으로 가졌던 카스트 제도를 더 확대 적용했습니다. 왜냐? 작은 통제 수단에서 인도의 어떤 인디아의 그런 공권력이 없이도 스스로 계급 체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깜빵에서 세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대빵을 만들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이유처럼 인도는 그걸 영국은 이용했던 거죠. 인도의 어떤 카스트를 활성화시켰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인도가 독립국가가 되고 나서 카스트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져서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모디 총리가 지금 인도를 거의 최고 권력자에서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데 카스트 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간의 야만성, 권력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데 어떤 우리 3.1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독립을 쟁취했듯이 마오이즘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빈곤 지역 중심으로 마오이즘이 어떤 종교처럼 커져나갈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마오이즘이 실패와 변형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죠. 마오주의는 종종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마오주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지침서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극락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세를 떠나서 사멸하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 펼쳐질 것이라는 그 생각. 마오이즘도 주장했죠. 현실에서는 대량 학살. 하지만 유토피아와 달리 말이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학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맞다. 어찌 보면 내 유토피아적인 꼰대 생각이 맞아. 근데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이상이 진정으로 최선일 것이 아니라고 유토피아적인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뜻은 굉장히 높습니다. 안 됐을 때는 내 생각이 진짜 맞은데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사고를 지키고 싶은데 근데 결국 인간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대량 학살이 나다.
처음에 부부싸움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혼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단순한 그런 미세한 그 생각에 기저에서 결과적으로 이거 도저히 대화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대화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대량 학살을 하면서 그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경제 파탄이 오고 이것이 바로 인권 탄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저자는 마오주의가 끝없는 적을 만들기라는 당연하죠. 통해 권력 유지를 정당화했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는데 그래서 소설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마오쩌둥은 여성의 성적 자유권을 인정했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여자들, 특히 모든 감각이 머리보다도 아래쪽에 집중되는 여자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고 오직 그 성적으로 충만한 여자를 매일 밤을 바꿔가면서 게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기스탄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은 야만인이죠. 권력자들은 야만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을 거고 뭐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오 이후에 중국은 자본주의적 개혁에 단행하면서 정치적 유산으로서 마오주의의 성장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오주의가 실패하고 신문화운동하고 여러 가지 그 홍위병들이 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영국이 카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인도를 지배했듯이 더 강력하게 영국이 떠나고 나서 독립국가에서도 카스트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실격하고 나서부터 중국을 권력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오쩌둥을 실격화시킨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오주의 상징과 권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통치는 문화 대혁명과 다른 모습이지만 통제, 검열, 반부패의 이름으로 권력 권한을 정당화하는 점이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로 좀 무식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구현하자면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의 14억 인도를 영국이 섬나라 영국이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그 많은 인구들 지금도 많은데 과거에도 엄청 많은 지금보다 좀 인구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국보다 엄청난 숫자의 많은 식민지인이 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 그들의 법을 이용한 거죠. 카스트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용했고 그 영국이 독립된 이후에 독립국가인 인도에서도 카스트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명물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번 주장했습니다. 카스트 제도로 독립된 인도 국가에서는 카스트를 폐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진행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 구체제 그 인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관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도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해체하라는 의지도 있지만 아직도 인도 체계가 불안할수록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 동물입니까? 정말 야만입니까? 생각하는 야수 같은 포유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마오 이후에 중국은 자본주의 계획을 단행하면서도 정치적 유산으로서 다시 얘기했지만 마오주의 상징과 권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통치는 문화혁명, 대혁명과 다른 모습이지만 통렬, 검열 똑같이 읽었죠. 똑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무 비겁해요. 사상에서 마오주의의 오늘과 회기를 보면 저자는 마오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급진 좌파, 반자본주의 운동, 권위주의적 통치의 모델 속에서 마오주의적 요소가 변형된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또한 마오주의는 체계적인 사상이기보다는 혁명적 감정, 해방에 대한 열방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힘을 지니고 있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마오주의는 고장 이념이고 중국에 가서는 마오쩌둥을 욕하지 말라. 마오주의와 연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21세기 오늘날까지도. 자, AI 통찰해 보겠습니다. 이념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마오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분노의 언어였다는 거죠.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저처럼 단무지 정신이 꺼득한 사람, 단순하고 무식하고 단지 장점은 지속적이라는 거죠. 마오주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분노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저자 줄리아 노벨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억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마오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번안해 왔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번안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즉 마오주의는 중국산 사상이라기보다도 번역된 분노라는 것이죠. 이것은 혁명의 보편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해방을 외치며 등장한 이념이 권위주의와 폭력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그렇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바른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적이 되고 적을 지나쳐서 이들은 없어도 돼. 나의 그 아주 위대한 생각을 이들은 단 1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인간은 야수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만적이라고 생각해. 과감하게 킬링 필드에서 폴버트가 행했던 잔혹한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확신범이 아니고 자기 사상에 이탈된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회유하고 교육시키고 교정화시켜서 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거죠. 바로 처단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킬링 필드에 우리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간의 그 어떤 야수와 같은 언제든지 누구든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인간 같지만 악마가 내재된 어찌 보면 야만 인간, 세비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오주의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감정적 에너지와 단순 명료화된 도시가 때문이다. 피억압자, 혁명과 타락, 의식과 부패 등 이분법적 소사는 현실의 복잡성을 견디기 어려운 이들에게 유혹적이라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 오늘은 정말 거침없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사이트가 위대한 모든 사람이 시카라든지 슈카라든지 300만이 넘어가고 200만이 넘어가는 200만 근처에 머무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까지 잡아서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붙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피억압자와 억압자, 혁명과 타락, 의식과 부패.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이분법적인 서사, 이분법적인 사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를 떠나서 공정과 상식 기반에서 윤석열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아직도 미쳐 날뛰면서 이거 어떻게 됐든지 거짓말쟁이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아직도 윤석열 어겐 하는 정치. 이거는 정말 야수 같지 않습니까? 개 돼지만도 못하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집단 극화 같은 현상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빙산의 일각을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을 전부로 100%로 보는 거죠. 100% 99%. 1%는 뭐냐?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90% 지우는다는 거죠. 맨 처음에 돈부터 시작됐습니다. 집회. 하지만은 사람이 생각 없이 늘 그 집단 극화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탈해서 대다수는 이탈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에 아직도 윤석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야수 덩어리라고 보시면 야만 덩어리라고 보시면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내 성향과.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를 위한 질문. 왜 마오주의는 냉전시대에 그토록 전 세계적으로 매혹적인 이념이 되었을까? 단순히 반제국주의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제공한 정체성 때문일까? 두 번째는 해방을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 독재와 폭력으로 기절될 때 우리는 그 사상의 초기의 도와 최종의 기교를 어떻게 사상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성 지위를 높이고 남녀 평등사. 근데 거기에 정반대적으로 공산당만 모든 권위와 복지와 모든 것을 누리고 나머지 부정한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까지도 극단적인 현실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방을 만들어낸 이념이 독재와 폭력을 우리는 그 사상의 초기와 최종 기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태의 현대 마오주의를 마주하고 있을까. SNS의 상의 급진적인 정치 운동이나 팬덤 정치 무엇인 줄 알죠? 반자유주의 운동 속에서 어떤 마오주의적 정서가 있는 건 아닐까. 마오주의와 같은 이념을 시대를 초월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어떤 심리 구조가 이해할까? 나름대로 이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는 아직까지도 마오쩌둥이 68운동에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68운동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 정전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 박정희가 최고의 정점 위에 섰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결핍돼 있고 그리고 정말 마오쩌둥이 세계를 뚫어감을 수 있던 대단한 사상가이며 공산주의를 세계적으로 이상 유토피아를 퍼뜨린.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마오쩌둥이 자기는 이제 굶지 않았겠죠. 여자도 굶지 않고 여자를 밝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변태가 아닌 이상, 성불구자가 아닌 이상 건강한 남성이면 모든 객보원숭이 시대처럼 여성을 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도 일부일처제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하지만 어떤 거 그건 맞아. 근데 마오쩌둥 그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남미까지 마오주의를 퍼뜨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퍼지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화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중국 사람 몇 천만이 아사로 죽었는데 마오쩌둥은
자기의 그 마오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그 돈의 한 절반, 3분의 1, 뭐 10분의 1만 중국 사람들이 썼다면 나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도 돈을 무기로 마오주의를 남미뿐만 아니라 전세 아프리카까지 그 힘이 돈의 힘입니다. 와, 그래서 이런 책을 속속들이 우리가 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뭐 빨간 딱지가 붙든지 편집자가 거부할 것입니다. 근데 본질을 좀 보십시오. 마오쩌둥은 자기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국내 돈 쓰기, 중국 내 쓰기도 바쁠 텐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비론적으로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인간은 홀짝 정신이 강합니다. 요즘은 좀 더 좀 성숙해서 세 가지, 인생은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지만 홀아니면 짝, 선택해라.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홀이라고 하면 짝은 다 죽였습니다. 인간은 저는 마오주의 사상 자체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이 홉스가 주장했던 리바이어던처럼 아니면 1984년처럼 인간의 그 존엄성을 어떤 부품화시키는 마오주의는 어찌 보면 근데 아직도 마오주의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주 완벽했던 14억이 넘는 15억에 가까운 중국을 현대판에서 과거는 좀 인구가치였지만 통일할 수 있는 강력한 공산주의 이론을 떠나서 인간을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야만적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마오주의가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지막지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마오주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오늘 좀 진짜 말이 많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인생은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외롭고 짧다고 그러지만 저희 내리의 중심 해마에 갇힌 것은 인간은 야만적이라는 것이죠. 홉스의 주장이죠. 루소와 다른 주장이고 어찌 보면 칸트는 인간은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인간 자체를 야만인이다.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평상시 그런 생각을 교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칸트 입장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홉수, 그러니까 루소의 에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람 미쳐버린 것입니다. 예? 칸트가 두 번 이 말하고 이제 마무리 지도를 칸트가 설이 들고 나서 어렸을 때는 뭐 산책을 했겠습니까? 설이 들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딱 죽을 때까지 딱 두 번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까지 똑같아. 딱 두 번 어긴 적인데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이었죠. 어쩔 수가 없죠.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자연재해보다 강력한 것이죠. 두 번째는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왜? 루소가 주장하는 에밀을 읽으면서 늘 칸트는 홉스의 어떤 리바이어던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말 못하죠. 근데 루소라는 존재가 등장한 거죠. 정반대적으로. 똑같은 유토피아를 꿈꿔 왔는데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말 머리가 지진이 날 정도로 칸트가 아주 그 길을 읽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루소의 에밀을 보면서 느꼈던 세상이 막 자기의 루틴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책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마오주의는 모태통의 마오주의는 스탈린처럼 결론적으로 이제 아직도 무궁무진하지만 홉스와 루소 그리고 마오쩌둥과 스탈린 또한 그 외의 그 정치 지도자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야수와 같다, 야만적이자 그런 기본적 마인드를 깔고 있다면 어떤 사상, 어떤 책을 접했을 때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참 두서가 없이 얘기했지만 오늘처럼 진실한 대화를 유튜브에 저는 올릴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다시 이 글을 봤을 때 난 얼마나 성장했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책 시드컴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똑같은 마오주의를 읽었을 때 유시민처럼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하는 통찰을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오주의를 다시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아니면 퇴보했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책 시드컴이었습니다.